네,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번 행정학은 중간 정도 난이도보다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단원별 기출문제집, 우리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160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 안에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17문제가 출제가 됐고, 거의 뭐 응용도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강의에서 강조해주고, 그리고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땡으로 나온다 라고 제가 가르쳐준 그대로 대부분 출제가 됐기 때문에 17문제 우리 그동안 너무너무 잘 대비했고, 시험장에서도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바꾸면 땡이라고 했었지, 이렇게 바로바로 골라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생소한 문제, 기출문제만으로는 바로 해결이 안 되는 생소한 문제도 세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 중에 한 문제는 행정학 하다 보면 그냥 풀리는 문제죠. 그리고 두 문제는 제가 브리타 대비로 대비를 시켜줬죠. 그래서 자, 기출문제만 제대로 회독했어도 17문제 다 맞추고, 뭐 행정학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힌 한 문제 더 맞추고 90점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여력이 좀 더 돼서 브리타 대비까지 봤다면 95점 이상이 나오는 거고요. 뭐 혹시 브리타 대비에 있었던 내용 틀리신 분들, 그동안 기출문제 회독 너무 열심히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 당연히 너무너무 잘했죠. 그래서 90점 맞았다. 너무 잘했죠.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 기출 회독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시간과 여력이 돼서 브리타 대비까지 보면 95점, 뭐 100점도 가능한 시험. 그래서 지금 카페 후기 보면은 95, 100 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험은 합격하려면 적어도 행정학은 90점은 넘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도 행정학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95, 100까지 맞아서 다른 과목에서 조금 삐끗했다 하더라도 행정학으로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중간 정도보다 쉬운 시험이었고, 그리고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던 게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를 오래 했어. 행정학을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점수가 많이 떨어진다. 선생님, 90점은 넘어야 된다고요? 저는 뭐 70점, 60점.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제가 뭐가 잘못된 건가요? 우리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을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죠. 행정학 공부한다고 해서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가 무조건 잘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 행정학 공부 아니에요. 공무원,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잘 풀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 시험 공부의 본질은 뭐죠? 실제 시험장 가서 문제가 잘 풀려야 돼요. 그래서 자, 이해도, 문제가 풀리게끔, 그리고 공부 범위도 시험에 합격하는데 딱 필요한 만큼. 이게 공부 범위가 너무 좁아도 합격할 수 없죠. 근데 너무 넓어도 합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맨날 나오는 걸 반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온갖 것들 다 넓혀서 찾아본다. 그러면 정작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훨씬 불안해지고 점수가 훨씬 떨어집니다. 뭐 하나 얻어 걸려서 하나 더 맞춘다 하더라도 다른 수험생들 다 맞추는, 그러니까 합격생들, 합격 권에 있는 분들 다 맞추는 매번 나오는 것들 3문제 더 틀려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점이죠. 그래서 자, 합격하기 위한 적정한 공부 범위, 제가 항상 강조해주는 이 동그라미, 이걸 제대로 하신 분들, 이게 뭐겠습니까? 자, 모든 강의에서 강조해주고 기출문제집에 다 있는 거, 이걸 제대로 하신 분들이 90점 이상 맞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범위뿐만 아니라 문제가 풀리게끔.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다 보니까 객관식은 정답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엄청 어렵죠. 행정학 무지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이론 강의부터 배울 때는 제가 아주 쉬운 예시로 여러분들 누구나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행정학은 어렵지만 그 어려운 내용이랑 씨름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를 푸는 거고,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는 굉장히 단순해요. 객관식으로 OX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출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양이 한정적이고, 뭐랑 바꿔서 틀리게 내더라. 요거 이제 굉장히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 제자분들 합격 후기를 보면은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풀었다. 그냥 김덕관 선생님 하라는 그대로 하면 문제가 그냥 잘 풀린다. 이런 후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로만 안 하죠. 일일이 다 얼마나 똑같이 나오길래, 제가 강조해준 대로 얼마나 똑같이 나오길래, 기출문제 있는 거 얼마나 똑같이 나오길래 제가 해설 강의에서 일일이 다 이번 문제랑 비교를 해주죠. 그래서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험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면은 지금부터는 행정학 시험에 합격하는 공부로 철저하게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부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아주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지엽적인 거 찾아보다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더 많이 틀리신 분들 또 너무너무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랑 함께 했던 분들은 제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제가 가르쳐 주는 건 뭐다.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생소한 문제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는 방법이다. 작년처럼 나오면 80점, 85점 맞고 합격을 하는 거고요. 그 정도 점수만 해도 다른 수험생들 충분히 앞서니까 올해처럼 나오면 90점, 95점 맞고 합격하는 거고요. 올해처럼 나오면은 뭐 작년 난이도에 합격생들 점수보다 훨씬 더 잘 맞아야 되는 거죠. 난이도가 쉬우니까. 그래서 어렵든 쉽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는 방식을 공부하는 게 뭐다. 자, 모든 수험생들 이거라도 제대로 공부하기가 벅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많이 틀리신 분들은 요 동그라미 제가 다 일일이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본인이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생소한 문제를 틀려서 불합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소한 문제 틀리더라도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집에 다 있는 거 이거 제대로 하면은 다른 수험생들 넉넉히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든 쉽든 우리는 무조건 합격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 그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서 제 제자분들은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카페 95, 100 후기가 넘쳐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모든 수험생들이 제 강의를 듣는 건 아니니까 그동안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에 맞지 않게 공부 방향을 잘못 잡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이 방법 저 방법 또 어렵게 나왔다가 어렵게 나오니까 이것까지 해야 되나 온갖 거 다 찾아보고 이렇게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 방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도 당연히 사람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 성향이 다 다르니까 저랑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강의 교재 수험 적합성만큼은 그냥 제 입으로 말해도 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 그냥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 제 강의 교재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 조금 차이면 제 입으로 말 못하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수험 적합성만큼은 제가 뭐 종합적으로 최고단 아니겠지만 수험 적합성만큼은 여러분들 가장 빠르게 시험 문제 잘 풀고 합격시킨 것만큼은 뭐 비교 불가능하니까요. 꼭 좀 부족했던 분들은 이 해설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다 보시고 앞으로 공부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분들이 덜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뭐 공부 방향 해설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아쉬웠던 부분 체크하고 제대로 잡아봅시다. 일단 뭐 제가 기출문제로 분류하는 건 그동안 뭐 모든 기출문제 아니고요.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관한 행정학에 추려놓은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풀 수 있는 문제 이번 시험은 17문제 뭐 국어 평균적으로 나왔죠. 이제 생소한 문제는 기출문제로는 바로 풀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 이제 100점 방지용 문제는 그냥 이름 그대로 너무 많은 수험생이 100점을 맞으면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100점을 방지한다. 그래서 손도 못 대게 만드는 문제. 이번엔 그런 문제 없었어요. 그 말은 이 시험은 100점도 가능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100점 방지용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인 만점을 깎는데 이 시험은 100점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100점 후기 많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 권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50점 고득점했다라고 하려면은 이거 아주 쉽게 출제됐거든요. 거의 응용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맞추시고 생소한 문제 이 중에 하나는 그냥 맞춘다라고 그랬죠. 하나는 이 정도는 해줘야 90점. 그리고 혹여 여기서 실수해서 하나 틀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격으로 맞기도 하고 그리고 대처를 더 잘하는 분들도 있고 자 이렇게 90점 이상 맞아야 되는 시험이 되겠고 그 다음에 75점 이하라는 것은 여기 뭐 다 틀렸다고 가정했을 때 기출문제에 있었던 것조차도 2문제 이상 틀렸다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서는 두 문제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난이도가 중 이하였기 때문에 하도 많고요. 그래서 봐줄 수가 없이 75점까지. 그러니까 75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75점부터 분발해야 되는. 물론 이제 그동안 공부 기간이 짧아, 회독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부터 점수를 만들어가면 돼요. 근데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험에서 75점 이하는 정말 그동안 이 시험 문제에 맞지 않게 잘못 공부했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자, 어쨌든 이제 종합하면은 우리 단원별 기출문제집에서 17문제, 3번, 16번, 20번 빼고는 다 풀리고,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 해독을, 기출문제 해독이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방법이다. 이것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것만 제대로 해도 90점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도 충분히 했고, 행정학 기출문제 해독 충분히 해서 이런 문제들은 다 맞추는 실력이 됐으면 브리타 대비 추가로 보면 혹시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표현한 거에서 변두리, 행정학 시험 범위는 무한하잖아요. 그 무한한 시험 범위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무한한 거 다 찾아보다가 여기서 더 많이 틀리지 않도록 제가 시험 범위 정해주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변두리 대비하자가 브리타 대비죠. 일단 국가직 9급에서 더러운 손에 딜레마 문제 아시죠? 브리타 대비에 있었고, 시중에 모든 강의 교재 중에 제 강의 교재에만 더러운 손의 딜레마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주는 것들은 그냥 아무거나 찍어주는 거 아니고요. 특강 3시간 분량밖에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가르쳐주는 것들은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찍어서 가르쳐준다 아니고, 무작정 마구마구 던져준다 아니고, 딱 3시간 분량, 여기 있는 것만 제대로 공부해도 이번 시험에서는 16번, 20번을 또 맞추게 됩니다. 브리타 대비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냥 그대로 있죠, 그대로. 그래서 16번은 완전 너무 똑같고, 20번은 이름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지 못한 분들도 있었을 거지만, 이 이름이 이름인가 바로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맞췄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19문제가 돼버리니까 95점 이상이 가능한 거죠. 아무튼 우선순위는 지켜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 시간과 여력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한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회독하느라 브리타 대비 못 봤다. 그래서 90점 맞았다. 너무너무 잘한 거라 그랬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고난이도 문제 연습, 또 생소한 문제에 대처하는 연습 특강들 다 3시간 분량이에요. 그 3시간이 다 브리타 대비랑 비슷한 기능입니다. 브리타 대비는 내용만 3시간, 또 생소한 문제의 대처 연습 특강은 처음 보는 거 나왔을 때, 모르는 거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서 정답률을 높이는가, 그러면서 내용도 자연스럽게 보충이 되고, 또 고난이도 문제풀이, 뭐 무적 고난이도, 무조건 적용되는 고난이도 문제 풀려고 해서 어렵게 나왔을 때 생소한 문제 대처 연습 특강과 비슷한 결을 가진, 근데 더 어려운 문제 적용하는 내용들. 혹시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브리타 대비 생소한 문제 대처 연습 특강, 무적 고난이도 문제풀이 특강, 이것도 추가적으로 활용하면은 7급 대비에 훨씬 더 좋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게 필수라는 게 아니죠. 제대로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걸 했으면 그 다음에 추가로 활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초고득점 완성.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 분포는 뭐 매번 비슷한 패턴, 아주 균등하네요. 그리고 이제 1번부터 가봅니다. 자, 1번부터 아주 반가웠던 문제. 우리 직위분류제 그리고 계급제의 비교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되죠. 미친 듯이 나와요. 이번에 아주 쉽게 출제가 됐는데, 자, 일단 계급제는 사람 중심이죠. 사람을 중심으로 계급을 부여하고 사람을 키워나가는 직업공무원제 원리예요. 근데 직위분류제는 일 기준이죠. 단어만 바꿨을 뿐 직무 일 기준이죠. 그래서 공직분류 방식 기준. 그다음에 이렇게 직무가 다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직위분류제 한 칸의 직무에 대해서 보수도, 그에 적합한 보수를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동일 직무, 동일 보수. 그러니까 생략된 말은 다른 직무, 다른 보수. 동일 직무, 동일 보수. 다른 직무, 다른 보수. 이런 직무급 체계 확립이 유리합니다. 뭐 이것만으로도 바로 푸는 문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리을,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이건 계급제잖아요. 계급제가 직업공무원제 원리. 너무 쉬운 문제고, 그냥 기억은 뭐 제가 모든 강의에서 정말 피토하면서 이게 계급제, 직위분류제 비교하는 문제에서 틀린 선지로 바꿔서 땡 제일 잘 나옵니다 라고 했던 수평적 이동,
공무원의 탄력적인 인적 자원 관리.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높다. 계급제.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 주의니까 다 해본 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빵꾸 나도 서로 이동하면서 탄력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데, 직위분류제는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해요. 한 직무밖에 못해요. 다른 거 못하죠. 수평적 이동, 탄력적인 활용이 안 된다. 진짜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 계급제, 직위분류제 비교적 제일 잘 나오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랑 다 비교를 시켜드린다라고 그랬죠. 물론 방금 1번 문제 여러분들 다 맞췄을 거예요. 뭐 공부 기간이 짧았던 분들 빼고는 다 맞췄을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냥 1번이니까 해설 강의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비교해 줍니다. 좀 OT 성격으로 1번 문제만 조금 설명드리고 2번부터 20번은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일일이 다 비교를 해줘요. 직위분류제. 공직 내부에서 수평적 이동 시 인사 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이 있다. 자, 기출문제집 910번. 그래서 유연함과 신축성이 있다. 땡으로 출제가 됐던 게 올해 시험 문제도 또 똑같이 땡으로 출제가 된 거죠. 뭐 다른 것도 다 보여줄 건데 어쨌든 일단 하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 기출문제집 포함 모든 문제집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해설 방식 있죠. 암기용 해설에 여기가 틀렸습니다. 직위분류제에서는 공직 내부의 수평적 이동 시 인사 배치 유연함과 신축성 땡! 수평적 이동 곤란, 인사 배치 유연성, 신축성 낮음. 이렇게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는 어느 부분을 틀리게 바꿔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문제 패턴이죠. 이게 출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해설, 어디가 틀렸다. 그리고 바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해설이 암기용 해설. 한마디로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 공부에서 필요한 것을 다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해설. 그래서 제 기출문제집으로 암기용 해설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의 효율성, 가성비가 차원이 다르죠. 안 그러면 이거 관련된 내용을 긴 해설에서 일일이 다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뭐 긴 해설이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긴 해설도 있는데 이해용 해설로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 해설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여기서 뭐가 틀린 건지 찾아가지고 공부하느라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암기용 해설로 바로 여기가 틀렸네, 어떻게 고쳐내네.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걸 공부해야 점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걸 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자세한 이해용 해설도 보는 거고요. 필요하면. 그리고 또 이해용 해설조차도 직위분류제 밑줄 볼드, 수평적 이동 곤란 밑줄 볼드, 인사배치 유연성과 신축성이 낮다 밑줄 볼드 적혀 있고, 그다음에 또 제 기출문제집에는 여기 뭐 출처 중요도 난이도도 있고, 팁이 또 있죠. 자, 잘 보세요. 계급제는 직무 변화에 따라 인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용이하고 직위분류제는 곤란하다. 인적 자원 탄력적 활용이 직위분류제는 곤란하다는 것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하는 문제에서 틀린 설지로 바꿔서 규정문이 출제한 내용이 잘 챙겨주세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뭐 먹고 살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든 여러분들 합격을 시켜야 돼요. 그게 제 성취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또 제 자신을 위해서도 저는 무조건 합격을 시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풀리게끔 강의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 싫어도 풀리게끔. 시험장 가서 뭐 옆 사람 다리 떨고요, 뒷 사람 기침하고요, 앞 사람 냄새 나고요. 그래도 정신 혼미한 상태에서 문제가 풀리게끔. 저는 이제 어떻게든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킵니다. 뭐 가스라이팅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냥 거의 뭐 세뇌가 돼버리기 때문에 졸면서 풀어도 풀리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제 제자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합격 후기에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풀었다, 이런 후기를 많이 올리는 거죠. 아무튼 이제 계속 중요한 것들은 강의 교재에서 어떻게든 반복시켜 줍니다. 눈에 띄게 해주고. 또 기능이 뭐냐? 관련 틀린 성지. 자, 같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들 다 똑같은 문제들인데 기출문제집에 추가하면 문제수 엄청나게 많아지죠. 엄청 부담돼요. 다른 선지들은 별로 안 중요한데. 그래서 관련 틀린 선지는 문제 추가 안 하더라도 똑같은 출제 포인트 확인. 그런데 완전 똑같은 건 넣을 필요 없겠죠. 겉모습이 다른 걸 넣어줘서 응용 연습도 가능하네요. 직무의 종류나 성격에 관계없이 폭넓은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직위분류제 아니고
그다음에 인력 활용의 융통성 높여준다. 직위불리제 아니고.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적 자원 관리가 가능하다. 직위불리제 아니고. 겉모습, 표현이 다른 문제들로 똑같은 출제 포인트를 계속 연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주렁주렁 많이 달린 것들은 그만큼 많이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을수록 더 많이 세뇌되게끔 반복될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그래서 반복의 응용 연습. 그리고 이제 표현들 똑같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번 시험에는 융통성, 뭐 탄력성 이런 표현 나왔죠. 융통성, 탄력성. 여러 가지를 보니까 표현들이 다 있네 뭐.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 같은 문제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리고 904번 문제에는 직무 중심이다. 일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급제에서 직업공무원 확립에 유리하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급제가 직업공무원 제도의 확립에 유리. 그래서 관련 팀 선지 두 번째 거에. 자, 직위분리제가 직업공무원 제도 확립에 더 유리 땡. 그다음에 여기 어디 갔니? 직위분리제. 직위분리제는 직업공무원제 요구가 직위분리제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 땡. 이런 것들 또 겉모습 바꿔서 연습할 수 있게끔 넣어놨죠. 자, 이렇게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인 거죠. 한 사람이 하나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건 다 직무를 효율적으로 나누는 직위분류제의 원리죠. 사람은 기계 부품처럼 하나만 수행하는 거죠. 근데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 원리예요. 사람에게 계급을 부여하고 그 사람, 같은 사람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근데 직위분류제는 직무가 중심이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기계 부품이에요. 이런 것도 뭐 이해할 수 있게 압축 정리에 그림이든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표든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어쨌든 뭐 1번이니까 이 정도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에서만 좀 설명드릴 거 하나 더 남았습니다. 뭐냐? 제가 이제 무지막지하게 강조하는 마무리 모의고사. 지방직 9급 마무리면 지방직 9급 쌍둥이 모의고사. 이거 제 모의고사 적중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왼쪽 지방직 9급 기출문제. 자, 쌍둥이 모의고사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뭐 국무원 다 각각 출간이 되는데 각 시험에 최근 8기년도 기출문제 160문제랑 이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 문제는 사회 20년도 지방직 9급 기출문제 12번. 오른쪽은 그 변형 모의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시험에 최근 기출문제 확인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방직 시험에서 이미 직위분류제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더라.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내용이니까 8기년도 안 돼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면 이제 1번만 봤어도 여러분들 본질적인 합격 계획이 나오죠. 합격을 위한 기본적인 실력은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화 회독으로 만든다. 그리고 마무리는 각 시험별 쌍둥이 모의고사를 한다. 그러면 자, 기출문제집에는 기출문제는 어떤 시험이든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것들을 추려놓은 거예요. 그걸로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실력 만들고 이것만 제대로 해도 다른 수험생 충분히 앞서요. 모든 수험생이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다 반복하고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해도 다른 수험생들 충분히 앞서는 점수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은 자기가 지방직 9급 시험을 볼 것이면 지방직 9급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서 마무리. 근데 8개년도 볼 수 있고 게다가 응용 연습, 변형 모의고사로 혹은 제가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 출제 포인트 넣어주는 거 이걸로 연습할 수도 있는 게 쌍둥이 모의고사.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합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잡힌 거죠. 나머지 강의 교재들은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이론 강의 안 들 수가 없고 처음이니까.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강의 교재들은 OT 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모든 강의 들으라고 안 하잖아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스피드를 내봅니다. 이 속도로 가면은 20문제가 오늘 안에 안 끝나죠. 자, 이제 2번부터는 딱 문제 해설에 집중. 어쨌든 해설 강의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도 딱 제가 강조하는 걸 흡수할 수 있으니까. 입법부 위의 전통제 예산 측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의 과목과 구조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무엇인가? 명료성 혹은 명확성의 원칙이죠. 너무 쉽네.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 뭐 여러 번 나왔죠. 자, 참고로 여기에 기출문제가 달려있는 게 기출문제 집에 있었던 문제예요.
뭐 많아요. 이 문제에도 많아요. 네, 3번 보니까 예상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된다. 똑같죠? 통일성이 아니라 명료성. 그리고 이제 암기용 해설로 어디가 틀렸는지 통일성, 땡, 명확성, 맞다.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우리 이번 시험에서 세 문제, 생소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생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이 대표관료제니까, 1번 틀렸다고 하신 분들 없을 거고요. 뭐, 공부 기간이 아주 짧아서 대표관료제를 공부 안 하신 분들 외에는 1번 틀렸다고 하신 분들 없죠. 4번 틀렸다고 하신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2, 3번. 해서 정답률은 50%짜리예요. 50%. 그래서 뭐, 찍어도 50%니까. 뭐 기출문제로 해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답률은 그래도 반절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기 때문에 자 2번 내용 이 균형인사정책의 세 가지 도입 순서 저도 안 가르쳐 줬어요. 제 교재에 없어요. 저는 제 강의 교재에 있었으면 있었다. 제가 무지막지하게 강조해줬으면 강조해줬다. 아니다. 살짝만 봐라. 강조 안 해줬다. 그리고 없었다.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절대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아요. 이제 제 강의 처음 듣는 분들도 제 성격 아시겠죠? 저는 일일이 다 확인시켜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합격하니까. 뼈저리게 느끼고 공부 방향 제대로 잡으니까. 얼렁뚱땅 넘어가고 수험생들이 잘 모르겠지 하면서 뭐 대충 있었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안 가르쳐줬어요. 왜? 이런 거 다 공부하면 여기서 더 많이 틀린다니까. 이거 하나 얻어 올려서 맞추더라도 훨씬 중요한 거에서 세 문제를 더 틀려서 마이너스 10점. 자, 혹시 내가 안 본 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떨어질까봐 공부 범위를 마구마구 넓히면 혹시 떨어질까봐 더 확실하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나오면 혹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난 더 확실하게 떨어져야 되겠다. 확실한 게 좋아. 떨어질 거면 확실하게. 이게 공부 범위 마구마구 넓히는 거. 이거 뭐 정답률 50%까지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거 틀렸다 하더라도 95점. 나머지는 제가 다 맞출 수 있다는 거. 강의 주에 다 있었고, 제가 가르쳐 줬고, 그리고 안 배웠어도 맞출 수 있다는 거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이건 틀렸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95점. 오케이. 아무튼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외웁니까? 저도 못 외워요. 그러니까 시험에 한 번이라 나온 적이 있으면 저도 가르쳐 줬겠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내용. 저도 못 외운 내용. 어쨌든 이제 해설은 해야 되니까.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벌써 헷갈리네. 23년, 그러니까 25년, 3년, 5년, 7년인가 이럴 겁니다. 또 부정확한 거 알려주면 안 되니까 컨닝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저도 못 외운다니까요. 자, 맞긴 맞네. 3년, 5년, 7년.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앞에 거 순으로 먼저 도입됐다. 이런 지문이니까요. 순서가 싹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못 외운다. 근데 2번, 3번을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 생소한 게 나왔을 때 푸는 요령 이거죠. 아는 거 소거한다. 그리고 남겨놓고 비교한다. 4개를 비교하는 건 어렵지만 2개 남기고 뭐가 더 틀린 건가? 뭐가 더 옳은 건가? 비교하는 건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3번에 장애인, 구분, 모집제. 자, 제도 이름은 거의 제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이게 장애인 구분 모집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틀렸다라고 합니까? 또 100% 아니겠죠. 일정 규모겠죠. 이걸 어떻게 틀렸다라고 합니까? 3번은 이거는 이름풀이 이상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순서 바꿔 내겠거냐고 푸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 대표관료제를 배웠다면 대표관료제에서 가장 단순하면서 꼭 필요하면서 최초로 또 모든 강의들에 예를 드는 게 뭐예요? 남녀,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뭐 이게 처음 아닐까요? 다른 제도들은 그 양성을 대표하는 것보다 중요도가 좀 많이 밀리죠. 양성을 각각 대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단순하면서 명쾌하고. 그래서 이게 처음 하니까 이렇게 푸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너무 잘 푸셨고요. 그런 분들 이제 100점이 나오는 거죠. 혹은 다른 데도 실수했어도 95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기출문제 지배, 대표관료제. 우리나라는 균형이사 제도라고 하고요. 장애인, 지방인재, 저소득층 등등 약자에 대한 공직 진출 지원. 그러면 적어도 1, 4번은 지우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쌍모에서도, 이거 제가 말 안 했네. 방금 전에 이 문제가 아마도 19년도 지방직 국어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쌍모 있겠죠. 8기년도니까. 근데 이게 똑같은 게 23년도에 또 나왔어요. 쌍모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이거 19년도 문제니까 쌍모에 23년도 문제 보여드리면 양성 채용 목표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 등 다양한 균형인사 제도를 통해 대표과제 논리를 우리나라는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과제는 균형인사 정책. 그리고 뭐 여기 개수가 부족하니까 제가 모의고사 쪽에 이것도 똑같다. 지방제, 채용 목표제, 저소득층 의무 교육제, 다양한 균형인사 제도를 통해 대표과제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제도들 확인할 수 있게끔 1번끼리 모아놨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다.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공부방에 제대로 잡히고 앞으로는 합격하는 공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일이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제 4번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에서 4가지 리더십 유형 이거는 왜 필요 없다라고 했죠? 이거 이해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요령을 다 배웠죠. 이거 막 지시적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을 일일이 다 외워서 푼다. 외우면 오히려 못 풀고요. 외우느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지시, 업무 지시죠. 부하들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명확하게 업무 지시. 후원, 지원이겠죠. 여기 뭐 다른 데 지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이 지원이겠죠. 지원적, 후원적. 부하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겠죠. 부하들이 뭔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지원해 주는 거겠죠. 참여적 뭐예요? 함께 하자. 같이 일하자. 성취 지향적 뭐예요? 너가 알아서 해라. 이거면 충분하다고 그랬죠? 풀리나 안 풀리나 보세요.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하고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를 강조한다. 이게 업무 지시예요?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네가 해라? 아니죠? 2번 왜 고를 게 없잖아요. 이렇게 푸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문제 이 워딩이 똑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출문제 다루는 이유. 자,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 4번 선지에서 여기는 틀렸고 하우스의 경로 목표론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이 불필요. 부하들이 충분히 능력 있고 충분히 잘하면 저런 지원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용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이해를 바탕으로 푸는 연습을 같이 너무너무 많이 했고 뭐 모든 교재 다 있겠죠. 여기 지원적 리더십 보시면 구조화된 과업 상황에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부하들의 욕구 충족에 대한 지원. 자, 부하들의 욕구 충족에 대한 지원. 욕구 충족에 대한 지원. 욕구를 배려하고 복지해주고 인간관계 강조해주고 욕구 충족에 대한 지원. 그것만 이해도 풀리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운 문제. 자, 이제 5번 가봅시다. 자,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 1번 헷갈렸다 하더라도 2, 3, 4번 지울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2년 연속 아닙니까? 작년 지방직구급에 나왔던 2, 3, 4번 거의 똑같죠. 또 뭐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온 내용들이잖아요. 2, 3, 4번에 헷갈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2번 네트워크 조직은 수직적 계층수가 최소화되고 네트워크 조직은 수직적으로 통합, 수평적으로 통합. 당연히 유기적 구조, 환경 변화 적응성이 가장 높아요. 3번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조직이랑 사업 조직, 프로젝트 팀은 사업 조직이라고 그랬죠. 구조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 구조. 선생님 사업 구조가 프로젝트 팀인지 몰랐어요. 기출문제 다 있습니다. 용어 섞어 쓰는 거 저도 가르쳐 주지만 기출문제도 다 있어요. 4번 팀제는 수평 구조. 자율적 권한 부여. 팀에게 권한을 다 맡기고 구성원들이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거죠. 또 문제 해결합니다. 구성원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모아 서로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 이거 못 골라내면 큰일 나는 내용이고 이렇게 지워서 1번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탈관료제적 조직으로 분류되는 조직들은 엄청 많은데 시험에 잘 나오는 2, 3, 4번 같은 거 외에 나머지는 이름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그랬죠. 또 이름에다 힌트가 있어요. 이음매가 없다? 이음매는 철저한 부서 간 경계, 분업 구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 함께 일하는 거죠. 함께 협력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음매 없는 조직은 탈관료제적 조직이다. 그리고 이름의 의미 이 정도 알면 된다라고 그랬죠. 이음매가 없어야 되는데 통합적인데 분산적 설계 땡. 자, 저는 그 무한한 공부 범위 일일이 다 외워서 풀어야 된다 아니죠. 제가 가르쳐주는 요령을 알고 있으면 공부 조금 해도 문제가 잘 풀려요. 자, 볼까요? 다른 이론인데요. 왜 이 문제를 기출문제 집에 넣어 놓으셨나요? 탈관료제 조직 모형으로 분류되는 조직 구조에 대한 문제에서는 주로 관료제의 일반적인 특징이
틀린 선지로 나옵니다. 관료제의 일반적인 특징. 관료제는 철저히 분화시키고 그리고 분업시키죠. 분산적으로 설계한다. 관료제 특징 같은데. 탈관료제적 조직들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같이 협력적으로, 통합적으로 대응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의 압축 정리에 정리된 조직 모형들의 탈관료제적 모형이라는 것만 알아도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요령만 있으면 조금 공부해도. 자, 여기는 수많은 이론들. 지금 보세요.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 이론들이죠. 여기 말고 나머지는 자주 안 나오는 것들이죠. 수많은 탈관료제적 이론들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학자로 외우고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 탈관료제 이론인데 이름 보면서 이 정도만 파악을 해도 린덴의 이음매염 조직 탈관료제적 조직 모형인데 이음매도 없어야 되고 분산적으로 땡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의 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같이 다 탈관료제적 모형의 요령 가지고 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견인 이론은 조직의 통합보다 분화 땡 통합적으로 수행. 그리고 같은 디귿의 관련 틀린 선지로서 이음매 없는 조직 개별적 단계적 친구 땡 개별적 단계적이 아니라 통합. 자, 그리고 제가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요령 가지고 푸세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예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 만들어주죠. 진도별 모의고사, 실전 동영 모의고사는 적중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이 문제만 띄울 거예요. 제가 이제 예시 보여주려고 다른 문제들 또 다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제가 해설지에는 다 적어놨어요. 해설지에는 기본서부터 모든 교재에 어디에 있었는지 모든 문제마다 다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다 근거 저는 다 보여준다고 했어요. 말로만 안 해요. 근데 여기서만 좀 띄우는 게 여러분들 이 요령은 푸세요가 다가 아니에요. 이음매 없는 조직은 협동적 과정을 통한 업무 수행을 지양하고 개별적 단편적 직무로 구성된 분절적 조직을 중시 땡이죠. 개별적 단편적 직무로 구성된 분절적 조직을 지양하고 협동적 과정을 통한 업무 수행을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번 문제랑 똑같죠?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이음매 없는 조직은 개별적 단편적 직무로 구성된 분절적 조직을 통한 어쩌겠죠. 땡. 그래서 계속 연습도 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쌍모 같은 이유는 뭐냐? 작년에 뭐 나왔다고요? 팀제 나왔고, 팀제 안에 여기 네트워크 구조 있었고요. 그리고 팀제든 네트워크 구조든 유기적 구조,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거 똑같고, 그다음에 제가 팀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조직, 그리고 여기서 기억은 매트릭스 구조죠. 매트릭스. 다 잘 나온단 말이에요. 데프트의 조직 구조 영어는 엄청나게 잘 나오죠. 그러면 이제 원래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합치면은 이번 문제 2, 3, 4번 다 지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띄워놨고요. 참고로 이 지방직 9급 8개년도 기출문제랑 그 변형 모의고사만으로 바로 풀리는 문제가 직접 풀리는 건 한 12문제 돼요. 직접. 그리고 한 2문제는 소거할수있게 되어 있고 어쨌든 직접 바로 풀리는 거 기준으로 반절이 넘습니다. 얼마나 마무리에 최적화되는지 알겠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방식이죠. 자,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 가치는 자 이거는 뭐 5초 컷 아닙니까? 신행정학 비형 참고행. 신행정학은 비형 참고하세요. 순간적으로 좀 그 비형 강조하려다가 참고하세요 용이라고 의도적으로 귀엽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비형 참고 행하다가 하여튼 비형 참고 행이라고 외웠었죠. 워낙 잘 나오니까. 신행정학은 비형 참고행, 사회적 형평성 강조한다. 그리고 뭐 내용도 쉽고요. 정치, 경제적으로 써야 되는 약자, 소수 집단에 대한 배려, 형평성. 롤즈의 차등의 원리, 형평성. 이 뭐 3가지 힌트는 있기 때문에 너무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 쉬우니까 해설, 생략. 자, 신행정론에서 사회적 형평성 구현하는 거 옳은 선지로 고르는 문제. 그리고 제 모든 교재 2문자로 다 표현해 주죠. 비형 참고행,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자체 문제. 앞에는 그 포인트 8번의 신행정학 문제였고요. 해설제는 포인트 26번이 적혀 있을 거예요. 포인트 26번 쪽에 행정 가치 좀 모아놨죠. 거기서 이제 정의랑 사회적 형평성 이거 언제 나왔어요? 정의랑 신행정학이랑 사회적 형평성 다 나온 거. 여기 신행정학 있죠. 여기 정의론 있죠. 사회적 형평성 옳다. 언제 나왔어요 이거?
작년 문제, 작년 지방직 9급에 출제됐던 거. 제가 중요도 A급 달아놨고, 여기 롤지의 정의론, 실행 정학, 사회적 형평성. 참고로 요 압축 정리는 이 문제 전 문제에 있어요. 전 문제. 근데 그 전 문제나 이 문제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24년도 작년 지방직 9급 문제로 제가 보여주려고 얘만 좀 잘라왔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잘라붙인 거 없어요. 다 교재 그대로. 아무튼 저는 이제 솔직하다니까. 자, 작년 기출문제, 방금 전에 있었던 거 기출문제 집에도 작년에 바로 넣은 거 쌍모에 당연히 있겠죠. 실행정학, 롤지의 정의론.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서 선생님 롤지의 정의론 중 정의의 죄송합니다. 차등의 원리까지도 시험에 제가 이제 차등의 원리까지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비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2번을 살짝 변형해서 차등의 원리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차등의 원리가 롤지의 정의론 중에서 차등의 원리 여기까지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가 다른 원리를 넣으면 틀리죠. 어쨌든 이것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는 쉽게 풀리지만 그래도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 문제 있는 거 거의 똑같이 다 줍니다. 자, 제가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거의 똑같이 나와요. 저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는 시험에 나오는 그대로만 가르쳐줘요. 다른 거 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을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이렇게 바꿔서 땡 합니다.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대로 공부하시면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문제 잘 풀리는 거죠. 자, 그리고 정책 집행의 하향적 상향적 접근, 이것도 뭐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 4번에 결정 집행의 엄격한 분리, 하향적이 되겠죠. 하향적이 결정 다음에 집행, 정책적 이원론적인 관점, 결정과 집행을 엄격하게 분리한다. 자, 쉬운 문제인데 나머지는 살짝 확인. 하향적은 정책 결정자가 잘해야죠. 정책 결정자의 의도와 정책 목표를 중시합니다. 여기서 잘해야 돼요. 3번 먼저 보시면 그래서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간 긴밀한 인과관계를 강조하죠. 정책 목표 명확하게 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 명확하게 정하고 둘 간의 인과관계도 정확해야죠. 그래야 그대로 집행하시오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2번 상향식은 집행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관료, 일선 공무원, 일선 관료라고 하죠. 일선 관료의 행태에 주목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에 일선 관료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자, 기출문제집에 상향적 물어보면서 2번 보시면 결정과 집행을 뚜렷하게 구분된다. 제가 암기용해설의 통째로 취우선을 긋고 하향적이라고 적어놨죠. 뭐 아주 잘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압축 정리에 하향적, 결정과 집행의 분리가 하향적이다. 상향적이 아니라 하향적이다. 그리고 뭐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결정자가 잘하는 게 하향적이다. 이거 하향적 문제예요. 여기 하향식. 여기도 하향식. 결정자가 잘하는 거. 여기도 결정자가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일선 공무원의 재량 확대. 일선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일선 공무원과 관련된 건 상향식이다.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거 공무원가치관리론 지방직 9급에 2023년도, 24년도 올해 3년 연속으로 출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요새 유행 중인데 유행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2년 연속 나와서 도 대비하라고 그랬죠. 3년 연속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문제 예시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패턴도 나올 겁니다 라고 말한 그대로 나왔죠. 자, 기출문제에 달아놓은 이유는 이거 2번, 3번, 4번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1번 패턴, 똑같은 패턴은 기출문제 없긴 하죠. 그런데 어차피 지워서도 풀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다 이런 패턴 나올 겁니다 찍어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역시 또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략적 삼각형은 무언데 무언데 이렇게 바로 보자마자 너무 반가웠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2번 신공공 서비스로는 정부 역할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 잡기 이건 신공관리론이죠. 이거 말고 시민에 대한 봉사 강조하죠. 3번 육아번원수로는 정부와 민간 부분 그리고 비영리 부분 하여튼 정부 민간의 다양한 참여자들 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조하고요.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를 통해 수요자 중심 시민의 요구에 대응한다.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 신공 서비스론에서는 시민과 고객 엄밀히 구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심이라고 써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공공선택론 쪽 기출문제를 덜 본 거죠. 편익극대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편익극대화. 그래서 각 이론별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각 이론별 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할 때가 있고, 출제 포인트가 없으면 엄밀하게 구분 안 할 때가 있고, 기출문제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 해독이 부족하면은 본인만의 생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걸 여기에 적용하고, 그러다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강의에서 그냥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아무거나 연결하면 안 된다. 각 이론별로, 그리고 출제 포인트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알려주는 그대로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강조를 드린 거예요. 아무튼 뭐 그 전에 1번에서 끝났어야 되긴 하고요. 자, 보시면 일단은 작년 지방직 9급에 공공가치 관리론 중 전략적 삼각형이 뭔지는 이미 나왔어요. 전략적 삼각형. 근데 이게 무어냐 보호지만이냐, 이건 이 문제는 없죠. 근데 이 문제가 암경에서 바로 보시면 기역, 니은이, 기역은 보호지만, 니은은 무어라서 사람 이름 바꿔서 땡, 이 패턴을 이미 냈단 말이에요. 그죠? 작년 지방직 9급이니까 당연히 지방직 9급 쌍무 있겠죠. 같은 문제. 그리고 제가 변형 모의고사로, 잘 보세요. 공공가치, 정당성가치, 운영 역량이 이루어진 전략적 삼각형 제시한 건 무어 땡!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네. 무어 맞다! 무어 맞다. 땡이라고? 무어라! 땡 아니에요? 무어 맞아요. 죄송합니다. 무어 맞다! 이렇게. 원래,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흥분했어. 원래 문제에서는 전략적 삼각형은 무어다, 이게 없었으니까. 근데 기억님 패턴처럼 무어 보호지만 바꿔 땡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시켰죠. 다른 내용들도 학자 이름 바꿔서 낼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 삼각형도 학자 이름 바꿔 낼 수 있으니까 무어라는 걸 챙겨두세요. 라고 강조를 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자를 하나 빼먹었어요. 오타를 좀 내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문제 푸는 지장 없죠. 이건 오타. 뭐 이 하나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문제 푸는 지장 없잖아요. 그죠? 뭐 따라하는지 아시나요? 괜히 또 설명하면 아재라고 하던데, 자, 안 웃겼으면 그냥 넘어가야 돼. 설명하면은 왜 이게 어떤 개그고 뭘 따라하는지 설명하면 아저씨라고 하더라고. 저는 나이는 이제 아저씨 나이지만 그래도 아저씨가 되긴 싫어. 설명 안 하고 그냥 안 웃겼으면 넘어간다. 이 하나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자, 아무튼 공공가치 관리론 당분간 계속 대비해야 돼요. 유행 중이에요. 전 학계에서 유행 중이에요. 전 학계. 각종 행정학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공공가치 관리론은 올해 기본서부터는 승격시켰어요.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브리타 대비 넣어놨는데 학계 유행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계속 뭐 지방 9급은 3년 연속 나오고, 다른 시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승격, 브리타 대비해서 본문으로 승격까지 시켜줬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계속 나올 수 있음. 네, 9번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2번 먼저 처리합시다. 이거 뭐 내용도 중요하니까요. 호납 모형은 근본적 결정,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 시그니처죠. 그리고 근본, 세부적 결정 간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최종 모형 시그니처는 직관, 통찰, 영감, 창의성 등등 초함정 요소를 함정 요소와 함께 고려한다. 그리고 4번 앨리스 모형 중 조직과정 모형 모델 2는 회사 모형이니까 정부는 하위 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로 봅니다. 그리고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결정을 하죠. 뭐 너무 쉬운 것들. 그래서 2, 3, 4번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1번은 뭐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킹던의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을 따다 만든 건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흐름은 다르다고 했죠. 객관식 문제 내기 얼마나 좋습니까? 무조건 또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좀 오래전 문제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 무조건 제가 다시 나온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이 문해 참기,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 같이 암기했죠. 문해 참기, 쓰레기통 모형이 문해 참기. 킹던의 정책의 창, 정책 흐름 모형은 문제는 똑같지만 정치, 정책. 객관식 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 문제 어디 갔니? 이 문제 오래된 문제긴 해요. 하지만 중요도 A 다름잖아요.
가끔씩 제 기출문제집에 선생님 이렇게 오래된 문제까지 봐야 되나요? 라고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수험생으로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는 밥만 먹고 모든 객관식 시험의 기출문제만 죽어라 분석해요.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것들은 출처 연도는 안 봐도 돼요. 출처 연도는 참고하는 것이고 오직 중요도로만 구분하면 돼요. 중요도 A잖아요. 또 나온다라 그랬죠. 자, 이 문제는 쓰레기통 모형에서 문제, 정치, 정책 땡. 그리고 여기 관련 증서지 보시면 또 2007년 오래된 거지만 넣어놓은 이유 잘 보세요. 킹덤의 정책적 모형은 문해 참기 흐름을 요소로 한다. 자, 관련 틀린 선지랑 올해 기출문제랑 똑같잖아요. 킹덤 문해 참기 땡. 18년이 지나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패턴이란 말이에요. 패턴.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제가 공부하라는 그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문제 나왔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 문제를 좀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올해 기출문제집에서는 뺐고 이제 이 문제를 넣을 겁니다. 넣었습니다. 이미 넣었습니다. 지금 이제 출간 직전이라서 촬영 시점이 출간 직전이라서 살짝 시점이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이미 이거를 넣었고 편집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25년도 문제로 교체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아무 의구심 없이 계속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외에도 출처 연도는 참고만 하고 오직 중요도로만 또 제가 강조하는 건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도 A, B, C 중에서 A, B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고 C는 제가 강의 시간에 요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를 공부를 하는 거죠. 공공가치관리론은 일단은 올해 기출문제집에는 승격을 시켰어요. B로 승격시켰는데 승격시켜 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올해 또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C였다 하더라도 제가 강의에서 이 부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해주는 것들은 다 근거가 있는 것들이니까 무조건 제가 가르쳐주는 그대로만 공부한다. 자, 쌍모에서는 잘 보세요. 킹덤의 정책의 흐름 모형에서 새 흐름, 문제, 정책, 정치, 오른선지로 출제된 게 기출문제였는데 자, 모의고사에 킹덤의 정책 입장 똑같은 거죠. 문해 참기 땡을 모의고사로 연습을 시켰죠. 쌍모로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이거 제가 쌍모 왜 띄운다고요? 제 모의고사 자랑이다? 이 문제는 모의고사 자랑 맞다. 이 문제는 이건 제가 잘했다. 물론 이건 제가 반 장난친 거고 요 기출문제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옛날 기출문제 있었으니까 유명한 패턴이니까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가르쳐준 그대로 하면 이거 뭐 눈 감고도 푸는 거죠. 눈 감으면 안 보이나? 아무튼 몽롱한 상태에서 다 푸는 거예요. 혹은 너무 초긴장해서 뭐 눈앞이 흐려져도 몸이 막 벌벌 떨려도 푸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아. 됐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소름이 돋고 있을 텐데 요 정도인데도 소름이 안 돋나요? 요 정도면 이제 소름이 돋지 않나? 뭐 괜찮아요. 어차피 뒤에 많아요. 이런 거. 이제 뭐 소름이 너무 돋아서 여러분들 뭐 대패 하나씩 사야 돼요. 대패로 나중에 밀어야 됩니다. 안 없어져요. 일단 뭐 요 정도로 좀 약해요? 그러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10번 가보시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가 대유행 중이라고 그랬고 자, 특별지방자치단체 작년에 최초 사례가 생겼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이 최초로 승인되면서 이게 일단은 22년도부터 지방자치법이 적용이 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법 이 규정들이 적용되면서 22년 시험부터 바로 여러 시험에 나왔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냐 유행이 끝날 것이냐 판단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작년에 최초 사례가 생겼고 그리고 계속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끼리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 말고 도시,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은 함께 묶어서 관리하자. 왜냐면 도시하고 농촌하고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같이 묶어서 서로 시너지를 내자. 이런 시도들이 충청광역연합 승인 그리고 나머지도 엄청나게 시도가 활발해요. 그러니까 이건 당분간 계속 나올 거라고 그랬죠. 그대로 나오네요. 근데 뭐 너무 똑같이 나왔네요. 법인으로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일하는 거죠.
그리고 3번 구성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을 구성하게 되죠. 당연히 겸직 가능하다고 그랬고 겸직 가능하다 이런 출제 포인트도 많이 나왔죠. 자,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 자, 일단은 1, 2, 3번도 기출문제에 똑같은 문장이 있고 그리고 4번은 제가 이 패턴이 이미 나온 시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행정사라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시험이겠지만 객관식 행정 시험 문제 중 그리고 나름 쓸만한 구석이 있는 시험이에요. 이미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 땡 이런 식으로 승인권자 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이렇게 정리도 해주지만 이렇게 실제로 틀리게 나온 걸 봐야 국무총리 땡 이렇게 나오네.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이고 이걸 봐야 여기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인데 땡. 이 위치가 틀리게 바꿔서 나는 위치다.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도 보자마자 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습을 시켰고 그러니까 출처 연도 불문하고 제가 공부하는 거 보고 이 문제는 제가 이 당시까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건 인정. 이 당시부터 제가 B로 달아줬어야 되는데 C로 달긴 했어요. 그건 뭐 저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패턴은 꼭 챙기라고 그랬죠. 요 패턴 꼭 챙겨야 됩니다. 꼭. 주렁주렁 이제 여러 시험에서 최근에 많이 나온 것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제가 밥만 먹고 객관식 행정학 기출문제, 각종 시험 문제만 연구하니까 제가 가르쳐준 그대로 공부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문제가 쉽게 풀렸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에 설명하는 제도는 이게 앞에 그 여러 가지 OT 겸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제 강의 들으면 생각해도 되는 거긴 하지만 그동안 행정학 때문에 많이 고생하다가 점수는 안 나오고 해서 저를 찾아보신 분들이 해설 강의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공부 방향 잡느라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저도 좀 힘들긴 한데 10문제만 나머지 반절은 훨씬 금방 끝나니까 10문제만 파이팅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래도 쉬면서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이 가운데 요 마크 눌러가지고 클릭해가지고 그쵸? 쉬면서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멈춰 있겠죠. 또 물 한 잔 드시고 좀 회복하고 들으셔도 되겠고 어쨌든 좀 실력이 이번에 공부 기간 대비 너무 점수가 안 나왔으면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안 놓치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끊어서라도 체력 회복하면서 잘 들으시고 저는 지금 못 쉬고 그냥 어떻게든 해볼게요. 정신력으로 하는 거지 뭐. 1시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주민 발안. 우리나라는 주민 조례 발안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주민 발안. 이것도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뭐 쉬운 문제니까. 자, 그리고 주민참여 제도에 뭐 많죠. 1번 주민 발안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 및 개표를 지방에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출제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가 또 출제 포인트가 될 거라고 그랬죠. 여기. 이건 이제 옳은 선제예요. 주민조례 발안. 그런데 이렇게 내용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걸 지방의회에 청구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조례니까 지방의회에 청구한다. 근데 이제 단체장에게 청구한다 땡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서 일단 나왔어요. 근데 공무원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패턴 곧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쌍모에도 주민참여 제도들 하여간 지방직 9급이다 보니까 8개년도 안에 주민참여 제도 한 3문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 조례 발안도 있고 그다음에 3번에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제도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단체장에게 청구 땡! 이것도 연습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지방의회 청구. 자, 어떤 제도로 헷갈리면 안 되죠? 규칙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단체장에게. 규칙은 단체장에게. 조례는 지방의회에게. 하나도 안 헷갈리죠? 원래부터 조례를 지방의회가 정하고 규칙을 단체장이 정하잖아요.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제정 개정 폐지만 보면 안 돼요. 조례인지 규칙인지를 봐야 됩니다. 조례. 규칙. 그렇죠? 그 다음에 12번 우리나라 규제 제도 제가 규제 샌드박스 나올 거라고 그랬죠.
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것이고 안 들었던 분들도 뭐 규제 샌드박스를 안 찍어준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네요. 자, 이거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샌드박스 뭡니까? 모래로 만든 놀이터예요. 모래 놀이터니까 이 안에서는 안전하게 뛰어놀아라. 자, 신기술이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신기술 개발 장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정 범위, 샌드박스 안에서는 기존 규제를 풀어주겠다. 뛰어놀아라. 이게 규제 샌드박스. 학자분들이 그래도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모래 놀이터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좀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죠. 지금 모래 놀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우레탄이지. 원래는 규제 우레탄 박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좀 어르신들이 지어가지고 규제 샌드박스, 모래 놀이터. 자, 그리고 3번은 제가 미친 듯이 요새 너무 잘 나온다고 그랬죠. 포지티브, 네거티브 규제 요새 단골입니다. 계속 나요, 계속.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자, 이름이 예외 기준이에요. 예외적으로만 네거티브하다. 네거티브 규제. 그러면 포지티브 규제는 예외적으로만 포지티브하다.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게 포지티브 규제. 그래서 둘 중에 뭐가 규제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포지티브 규제가 훨씬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규제를 거의 안 하는 게 네거티브 규제. 그래서 피규제자의 자율성 어디가 높은가?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다고 그랬죠? 네거티브 규제가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다. 자, 그리고 1번은 기출문제집 똑같이 있죠.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땡. 이건 뭐 여러 번 나온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규제 일몰제는 이름 그대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규제 일몰, 해가 지듯이 사라진다. 규제의 존속 기간을 정해야 일몰제 아니에요? 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여러분들 해가 하루 종일 떠 있나요? 시간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거. 일몰, 선셋. 존속 기간이 있어야 일몰제를 하든가 말든가. 우리나라는 5년. 또 역시 기출문제집에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역시 다른 시험이지만 22년도 경찰 승진. 선생님 경찰 승진 문제까지 봐야 돼요.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 한시적 면제 또는 유예를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 테스트를 허용할 제도 있다. 이렇게 흥분해서 말도 잘 안 나오네. 그래서 자, 다른 시험이요. 또 제가 넣는 건 무조건 공부한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답으로 바로 나왔잖아요. 2번에 죄송합니다. 2번 맞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땡. 이것도 있네요. 3번에 규제 일몰제, 규제 존속기간 5년 초과할 수 없다. 존속기간 있네. 뭐야? 1, 2, 3번하고 이번 문제하고 1, 2, 4번하고 너무 똑같은데요? 그대로 냈죠, 그대로. 그리고 3번에 대해서는 워낙 많아요. 쌍모에도 18년도에 지방교육부에 나왔던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피규제자의 자율성 가지고 냈는데 개념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는 개념으로 냈죠.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게 네거티브 규제.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게 포지티브 규제.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가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이렇게 옳게 연습시킨 거. 자, 13번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죠. 또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그러니까 여러 위원회 중에서 행정위원회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행정기관에 가까운데 결정만 복수의 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행정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 있죠. 집행권한 있죠. 뭐 책임진다라는 것은 권한이 있으니까 책임지는 거죠. 권한과 책임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위원회는 결정권, 집행권 다 있다. 이런 출제 포인트 계속 나온다라고 그랬고 그에 비해 자문위원회는 결정권, 집행권 다 없다. 의사결정에 도움만 주는 거예요. 의견 제공하고 자문위원회는 결정권, 집행권 없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집에도 행정위원회, 죄송합니다. 어디 갔니? 3번에 행정위원회는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결정권 없고 땡. 결정권, 집행권 다 있다. 결정권, 집행권 다 있다. 그리고 표에도 다 정리되어 있네. 행정위원회는 결정권이나 집행권이나 다 있다. 의결위원회는 결정권만 있다. 자문위원회는 둘 다 없다. 그대로 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쌍모에도 22년도에
위원회 해놓고 자문위원회랑 행정위원회를 구분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8개년도 안에 그 결정권, 집행권 여부가 없는 거지. 8개년도 안에. 근데 이거는 원래부터 잘 나오던 거고 다른 시험도 잘 나오니까 제가 모의고사 쪽에 넣어놨죠. 행정위원회는 결정권한은 있으나 집행권한은 없다. 땡! 땡. 이제는 진짜 대패 필요하겠죠. 닭살 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는 건 뭐가 나온다 수준이 아니라 나오면 어떻게 땡으로 나온다까지 똑같이 나온다고. 똑같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제자 합격생분들이 그렇게 수험 적합성을 극찬하는 겁니다. 물론 저랑 안 맞는 분들도 있지.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모든 사람을 제가 만족시키겠어? 모든 사람은 제 스타일에 어떻게 잘 맞겠어? 근데 저랑 잘 맞든 안 맞든 합격하고 싶으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저는 싫어해도 돼요. 근데 제가 가르쳐 주는 건 그대로 맹신하고 그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금방 합격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졸면서도 문제를 풀게끔 세뇌시켜 줍니다. 14번 정책평가의 타당성. 제가 이것도 요새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다고 그랬죠. 특히 타당성 종류 최고 잘 나온다. 자, 1번 외적 타당성, 추정된 인과관계를 다른 상황에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맞고, 구성적 타당성은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거죠. 추상적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얼마나 일치하는가? 다른 말로는 이 이론적 측정 요소, 이론적 측정 요소를 성구적으로 조작하여 있는가? 같은 말이 추상적 개념을 측정 도구가 얼마나 잘 측정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표현이 좀 어렵긴 하니까 제가 그림 그려서 자세하게 이해시켜 드렸죠. 이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좀 어렵더라도 추상적 개념 측정 도구 이렇게 단어가 나오거나 혹은 이론적 추정 요소, 이론적 측정 요소 이런 게 나오면 이론적으로 추정한 측정 요소 이런 게 나오면은 구성 타당성. 3번 통계적 결론 타당성은 표본자료의 통계적 검증에서 도출한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가. 쉽게 말해 결론이 정책 효과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정확하게 나오는가.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논의는 우선 뭐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거 외적 타당성 논의, 다른 집단의 일반화한 논의는 먼저 내적 타당성이 확보가 돼야 가능한 거죠. 자, 내적 타당성, 특정 대상 집단에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는 거, 외적 타당성. 그러면 일단 효과가 없는 정책을 다른 집단에 왜 적용합니까? 일단 효과가 있는 내적 타당성이 높은 정책을 다른 집단에 일반화 할까 말까, 외적 타당성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워딩은 기출문제랑 좀 다르긴 하지만 기출문제에 어떤 패턴으로 나왔었냐면, 자, 4번에 정책평가를 위해서 고찰된 통계적 실험적 방법들은 외적 타당도를 제고하는 것을 제1차 목적으로 한다. 암기용에서 가보시면은 내적 타당수 제고가 1차 목적. 일단 효과가 있어야 다른 집단에 적용을 하든가 말든가. 쉽죠? 이렇게 보니까 맞네, 똑같은 거네? 보이죠? 이 문제는 당연히 약간의 응용은 필요한데 그래도 1, 2, 3번을 지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또 기출문제 있는 패턴이고. 자, 그리고 쌍모에 20년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정책 수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인과관계, 내적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워낙 타당성 종류들을 많이 구분시키니까 제가 좀 더 보충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정책평가의 1차적 목적은 정책 수단의 실현과 정책 목표 달성 간의 인과관계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타당성, 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 정확성을 검증한다. 내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1차 목적은 내적 타당성. 쌍모에도 넣어놨고요. 자, 그다음에 15번.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2번인데 이거 언제 나왔어요? 이 내용. 작년 지방직 구급. 벌써 한 3-4문제 되는 것 같은데 작년 지방직 구급 문제만 잘 봤어도 그대로 푸는 거 벌써 3-4문제 됩니다. 자, 예산안 국회 제출 기간은 헌법상으로는 90일 전까지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근데 국가지정법상으로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고 우리가 따르는 건 120일 전까지죠. 어쨌든 헌법하고 국가지정법이 다르니까 헷갈리면 큰일 난다. 또 그림까지 다 그려줬죠. 먼저 확인.
자, 작년 지방직 9급 A급 다루는 문제 그림에 헌법 90일, 회계연도 전 90일, 국가정법 120일, 헌법 90일, 국가정법 120일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그림도 그려줬고, 자, 국가정법에서는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 제출 땡 120일 전까지고, 그리고 이해용에서도 헌법에는 90일 전까지 맞는데 국가재정법은 다르다. 정확하게 적혀있고, 요 이해용해설 문장 그대로 이번 시험에 오른손지로 출제가 된 거죠. 나머지는 이제 가볍게 확인.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건 꼭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냥 평범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3번. 중앙간서 결산 보고서를 왜 회계연도 끝나기 전에 합니까? 결산 절차는 모두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에 하는 거죠. 우리 210, 2말, 410, 420, 531로 배웠던 날짜 이거 다 회계연도 다음 연도 아닙니까? 2월 10일까지 출납 사무의 완결. 2월 말까지 중앙관서가 각각각 결산 보고서를 기획정보장관에게 제출.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 5월 20일까지 감사원이 결산 검사 및 확인해서 다시 기획정보장관 주고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거 5가지 절차 외웠던 거 다 결산이에요. 결산. 회계연도에 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결산. 제가 이런 문제 재무이론 첫 시간부터 배우는 생 기초인데 생 기초인데 수험생들이 은근히 헷갈린다고 그랬죠. 물론 뭐 쉽게 푸신 분도 있겠지만 아주 초저난이도 문제지만 이걸 은근히 제대로 파악하고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제대로 확인. 결산은 회계연도 다음 연도에 이루어진다. 집행하는 연도가 회계연도죠. 4번.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예산이 불성립했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니까 잠정 예산이 아니라 준예산. 우리나라 예산 불성립 시 집행장치는 준예산이다. 잘 나오죠. 자, 우리 이 문제가 24년도 문제겠고, 그 다음에 제가 쌍모 모의고사에서는 헌법에서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편성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그래서 국가재정법은 90일 땡, 헌법은 90일 맞음,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보는 김에 보너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로 싹 다 챙깁니다. 잘 보세요.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좀 작긴 하네.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예산안 국회 제출 기간 헌법상으로는 90일 전까지. 국가정법상으로는 120일 전까지. 근데 30일 전은 뭐라고요? 국회 의결 기간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러면 헌법상 예산 심의 기간 그러면 90일 빼기 30일. 헌법상으로는 60일. 근데 국가정법상으로는 120일 빼기 30일. 국가정법상으로는 90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겠네. 자, 여기가 회계연도라고 해봅시다. 회계연도 30일 전, 90일 전,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이 두 가지는 뭐다? 예산안 제출 기간. 이건 뭐다? 예산안 의결 기간. 이건 뭐다? 예산안 심의 기간. 헌법상으로 60일, 국가정법상으로는 90일. 처음부터 이렇게 그릴 걸. 여기가 이제 제출 기간 위주로 나와가지고 공간이 좀 부족했어요. 아무튼 보너스로 싹 챙기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자, 이거 쉽게 맞추신 분들도 많던데 생소한 문제긴 하지만 어떻게 맞췄습니까? 강제성의 정도인데 종교적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푸신 분들 많습니다. 물론 수험생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입장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수험생 다 겪어봤고, 저는 수험생, 합격생, 또 합격시키는 역할까지 다 겪어본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뭐 마음을 다 압니다. 선생님 시험장에서 당연히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헷갈릴 수 있죠. 틀렸을 수 있는데, 자, 앞으로 안 틀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나와도 첫 번째 원칙, 당황하지 않는다. 배동이 누구요? 자, 저도 이제 그 본강에서는 배동을 안 가르쳐 주고 브리타 대비로 가르쳐 주죠. 그만큼 이제 변두리 내용이에요.
어쨌든 배당의 강제성의 정도에 따른 정치수단. 일단 당황하지 말고 강제성의 정도니까 규제 얼마나 강제적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 도구는 강제성이 조금 떨어지겠죠. 돈 줄 테니까 할래? 정보, 이것도 강제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강제성 정도에 따른 구분이니까 강제성이 강하냐, 중간이냐, 약하냐 이렇게 구분해 나가는 건데, 세 가지는 어울리는데 종교적인 도구가 뭔지도 일단 모르겠고, 뭐지? 국가가 국민들을 전도하는 건가? 전도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혹은 도를 아십니까? 혹은 우리 이번에 좀 잡혀가신 분 누구더라? 아무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저 공중부양 할 줄 아는데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이게 종교적 도구인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걸 틀리신 분들도 시험 끝나고 나니까 이상했죠. 이거라니까요, 이거. 당연히 실제 시험에서는 그 압박감 속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또 공부를 안 해, 아예 처음 봤다면 당연히 헷갈리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가장 이상한 거 고른다. 가장 이상한 거. 그것도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제성 기준으로 가장 안 맞는 거 고른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정답률이 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여도 정답률이 점점 올라가요.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생소한 문제 대처 연습 특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브리타 대비해서 배우는 거고요. 자, 브리타 대비 특강 제가 3시간짜리 주는 3시간밖에 안 되는 특강. 자, 내용은 기본서, 요약서에 제가 기본서 페이지 다 적어주고, 그다음에 포인트 번호는 제 기본서, 기출문제집, 요약서 다 똑같아요. 근데 요약서는 굳이 페이지가 없는 게 그 포인트 찾아가면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요약서라서 엄청 얇으니까. 어쨌든 제가 다 페이지 적어놓고, 해설제는 다 페이지 적어놨어요. 아무튼 브리타 대비 내용, 기본서든 요약서든 다 있고, 규제적 도구, 경제적 도구, 정보 도구, 배당 있고, 아마 이제 썰몬 가지고 종교적을 출제자가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썰몬은, 발음 죄송합니다. 아무튼 썰몬은 정보 제공, 근데 이게 약간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르쳐주는 입장이에요. 근데 썰몬이 가르쳐준다, 정보 제공한다, 근데 설교한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설교한다, 이 썰몬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함정을 판 것 같은데, 우리 함정에 빠지고 싶어도 이 영어 표현을 몰랐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잘 풀게 된 거죠. 출제자가 너무 고차원적인 함정을 파버렸어요. 근데 함정이 너무 고차원적이면 수험생들이 몰라서 못 빠지죠. 그래서 뭐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배당, 강제성에 따른 정책 분류, 브리타 대비 특강에서도 배웠고, 교재에도 다 있고. 근데 제가 아무거나 안 넣는다고 했죠. 다 근거가 있으니까 넣는 거예요, 근거가. 대학교 교과서에 최근에 개정된 교과서에 등장했으니까 넣은 거죠. 그대로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17번. 이거는 일반회계 문제인데 4번 최구의 양달 특별회계가 왜 있니 이렇게 푸는 거죠. 우리 4번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우편사업 특별회계, 우체국 예금 특별회계, 양국관리 특별회계, 조달 특별회계에서 책우의 양달로 암기하고 있는 거. 너무너무 반가웠죠? 나머지는 참고. 자, 일반회계는 주로 조세 수입으로,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수입으로 충당을 하죠. 지출은 가장 일반적인 지출, 국가의 기본적인 경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연계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에 충당하고, 이 수입, 이 지출, 연결 그런 건 없습니다. 연결하는 건 특별회계랑 기금이죠. 일반회계는 배제. 이거 뭐 나름 중요하니까 챙겨두시고. 자, 아무튼 기출문제집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기업 특별회계에는 책 우의 양달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두 문자도 제가 최고 양달 다 따놨고요. 기업 특별회계 최고 양달.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죠. 이렇게 우의 양달 주면서 그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뭔가, 정부 기업 예산법 고르는 문제 이렇게 해도 출제가 되고, 어쨌든 이건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특별회계. 이 기업 특별회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정부기업 예산법, 그리고 정부기업 예산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기업 특별회계. 양방향으로 낸다고 했죠. 양방향. 자, 그다음에 여기도 뭐가 적혀 있을 텐데, 이거는 어려우니까 패스. 이거 하면 시간 오래 걸려요. 패스. 그다음에
왼쪽 방금 문제가 지금 요 문제가 이 지방직 9급 17년도 문제예요. 17년도. 그럼 8개년도 안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죠. 17년도 문제. 그래서 쌍모 1회에 있었던 문제고, 그리고 제가 또 반대 방향으로 연습시켰죠. 기업 특별 회계로 설치된 것은 책 우, 예, 양, 달. 제9의 양달. 없으면 땡.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출문제도 해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뭐다?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요걸 이제 쌍모로 양쪽으로 보시면은 최고의 양달에 적용되는 법률 고르시오. 그리고 정부기업 예산법에 따라 기업 특별회계로 설치된 거 고르시오. 혹은 아닌 걸 고르시오. 됐죠? 다 대비를 해야 되고, 대비 방법은 그냥 최고의 양달. 최고의 양달. 끝. 그다음에 18번 정책 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책 대안 평가 기준으로서 나카무라와 스모르드가 제시한 기준, 또 던이 제시한 기준으로만 섞여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암기하지 않았더라도 다 행정 가치들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행정 가치로 그냥 풀면 됩니다. 보시면 쭉 한번 읽어보죠.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 목표 대비 산출,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 2번 대응성이란 정책 대안이 수혜 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가. 실현 가능성이란 실제로 정책 대안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가. 4번 정책 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비용 편익만 보고 능률성 함정을 판 거죠. 비용 편익 자체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이한 개인 및 집단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가. 형평성이죠, 형평성. 형평하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가. 행정 가치. 뭐 이번 회차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2문제나 있네요. 형평성만 제대로 알아도 2개 공짜. 그래서 자, 기본서에는 제가 싹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기본서니까 이게 능률성이랑 형평성 다르다. 형평성이 비용과 편익이 공평하게 배분되는가. 기본서에는 있는데 뭐 제가 이런 거 다 안 해도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그냥 행정 가치요. 그래서 제가 문제 그 포인트 번호에도 이쪽은 그 효율성, 효과성 있는 포인트 28번으로 해설지에 달아놨을 거예요. 꼭 정책 대안에 결과에 정책 대안의 분석 쪽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행정 가치로 풀면 된다. 뭐 이런 문제 많죠. 효율성,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 그래서 효과성이 아니라 효율성, 능률성이 투입 대비 산출이더라. 투입이 비용, 산출이 편익이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투입 대비 산출, 비용 대비 편익. 이게 효율성, 능률성이고, 비용 대비 편익이 아니라 비용과 편익을 배분하는 거, 골고루 배분하는 건 형평성이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배운 대로 풀면 됩니다. 또 이 문제가 19년도 지방직 9급 문제예요. 쌍모에 당연히 있겠죠. 근데 23년도에 똑같은 게 또 나왔어요. 합쳐놨는데 약간 지방직 9급의 행정 가치 문제 진짜 좋아한다라고 제가 쌍모 강의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죠. 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19년도가 있으니까 23년도 문제로 보시면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은 효과성이 아니라 효율성이더라. 여기도 이제 비슷한 거 제가 연습을 시켰고. 자, 네, 2개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뭐 바로 골라도 되긴 하겠지만 임용 주체가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경비 부담도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리고 뭐 2번째 것도 다 배웠죠.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단체장. 근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 의장으로 넘어갔으니까 임용권자의 단체장도 있고 지방의 의장도 있고 그게 그 말이겠죠. 제가 이런 거 앞으로 반영돼서 출제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바로 고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2, 3, 4번도 너무 쉽죠. 별정직이 경력직 아니죠. 경일특.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 그 다음에 특정직이 특수 경력직 아니죠. 경일특. 경력직의 특정직. 정무직의 경력직 아니죠. 특정별. 특수 경력직의 정무직, 별정직. 그래서 아주 쉽게 푸는 문제. 2번 설명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니까 여기를 바꿔야 돼요. 일반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3번 설명은 특정직은 맞고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특정직, 뭐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특정직, 군인, 군무원 특정직, 특정직은 11가지 사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틀렸고. 정무직 설명 맞죠? 대통령, 국무총리 등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나 하나 더 고도의 정치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3가지 나오면 정무직이고 특수 경력직. 아주 쉬운 문제. 기출 문제 당연히 있고요.
이 경력직, 특정직 공무원 쪽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시험이 행정사예요. 여기는 이제 공무원 문제가 아니라 행정사 문제로 대비하면 너무너무 대비가 잘 돼서 기출문제집에 넣어놨고, 뭐 똑같아. 자, 디귿,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반직이라는 걸 알아야, 그리고 이게 경력직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 근데 선거로 취임 정무직이죠. 국회 임명 동의 정무직이죠. 경력직 아니고 특수 경력직 등등 뭐 이 문제 외에도 많아요. 뭐 이 전 문제도 있고. 네, 일단은 뭐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패스. 자, 다 정리를 해놨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데이터 기반 행정. 생소한 문제로서도 마지막 데이터 기반. 자, 요거는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2번. 데이터 기반 행정이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결정에 활용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행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 수립 및 결정에 활용한다. 이걸 어떻게 틀렸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이 2번과 같은 거라면 3번 데이터 분석 열심히 해야죠. 여기도 적혀 있고. 근데 정책 결정자의 경험. 이게 데이터입니까? 경험에 근거한 데이터입니까? 아니죠. 이걸 지워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정책 결정자의 경험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여기에 데이터 분석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다. 이건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데이터 기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책 결정자의 주관적인 판단, 경험 등등에 의존을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실패 현상, 뭐 부작용이 나타나고 파생적 외부효과가 나타나고 등등 문제가 생기니 이제는 빅데이터 기술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한다 등등등 데이터 기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결정 행정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2번, 3번 비교해 보면 3번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95, 100점 후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니까. 너무너무 잘했고요. 그다음에 혹여 이런 식으로 못 푸신 분들은 이거 별거 아니다. 안 배웠어도 푸는 문제다. 이런 걸 이제 지금 느껴보고 또 앞으로 연습해서 시험장에서 본인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4번을 찍고 틀렸다는 그래도 잘한 거예요. 왜냐 보통 이런 계획을 누가 세우느냐, 몇 년마다 수립하느냐 출제 포인트로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알려준 요령에 따르면 이렇게 내부 데이터 이런 내부의 전자정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니까 여기는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쪽은 뭐 틀릴 가능성이 있긴 하니까 못 외웠으면 뭐 4번을 찍고 틀렸다. 이거는 그래도 나름 기출문제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패턴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뭐 그 전에 3번에서 끝났으면 더 좋은 거죠. 자, 아무튼 이거는 브리타 대비해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배웠는데, 자, 데이터 기반 처음 보는 건데. 근데 브리타 대비를 보신 분들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념, 신념, 의견 등에 기반하거나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담론에 의한 정책 결정을 지양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이런 게 떠올랐을 거예요. 데이터 기반이 그냥 증거 기반이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그리고 자, 브리타 대비를 배웠던 분들은 어쨌든 증거 기반, 데이터 기반이 같든 다르든 증거 기반에서도 객관적인 증거 강조하니까 좀 주관적인 거 땡 이렇게 푸는 것이고 데이터 기반에서도 객관적인 데이터 강조하니까 주관적인 거 땡 하는 거 패턴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푸는 겁니다. 그리고 브리타 대비 특강을 못 봤어도 풀 수 있는 문제. 어쨌든 제가 3번 문제 외에는 강의 교재 다 있고 그리고 강의에서 무지막지 강조해서 기출문제 다 있는 거에 대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더 노력을 하고 회독수가 늘어나고 브리타 대비까지 봤다면 이제 95가 나오는 거죠. 자, 3번 문제도 정답률 50%까지 올려놓긴 했고 그러니까 100도 나오는 것이고 자,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거 제가 일일이 확인시켜 드렸죠? 당연히 앞으로 완벽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돼 있고 생산문제 3문제 36, 20은 내용 자체는 CCC급이긴 한데 내용 자체는 그래도 이걸 통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 3번 푸는 요령을 3가지를 연습을 했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랑 같이 훈련을 해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정답률을 올려나가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강의는 생소한 문제 대처 연습 특강 내용 배우는 건 브리타 대비 특강
그래서 자, 그거 지금 바로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이 틀린 분들은 기출에 강한 행정학, 기출문제집 회독이 최우선이죠. 또 제 기출문제집은 뭐 그냥 비교 불가 수험의 가성비, 공부하는 족족 점수로 연결되는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그냥 기출문제집만큼은 뭐 그냥 모든 강의 교재 수험 적합성만큼은 그냥 아예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무조건 기출에 강한 행정학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합격하는 공부를 먼저 하시고 여력이 되면은 브리트 대비 생사문제 대체연습 특강 그리고 7급 보신 분들은 무적 고난이도 문제풀이 특강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는데 뭐 저처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공부 방향 잡아주는 그러니까 내용 설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발 좀 합격했으면 좋겠다. 제 제자는 무조건 합격해야 돼. 이런 관점에 어떻게든 합격시키겠다는 해설 강의 뭐 모든 과목 통틀어서도 없을 겁니다. 제가 정말 간곡하게 드리는 이 모든 말씀들 다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맞든 안 맞든 합격하고 싶으면 꼭 실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번에 아셨던 분들 혹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같이 훈련을 거쳐서 실력을 만들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